2024년 3월 부산 자갈치 시장은 새벽 4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수산물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72세의 송기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979년 횟집을 연 이후 4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입니다. 기철은 좌판마다 진열된 생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눈빛, 아가미 색깔, 비늘의 광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갓 올라온 광어를 손으로 눌러보며 탄력을 확인했습니다. 45년 경력이 만들어낸 촉각은 그 어떤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기철만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철이 고른 생선은 언제나 최상품이었고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불했습니다. 흥정 한 번 없이 정찰제로 거래했습니다. 상인들은 기철을 믿었고 기철은 상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해운대 군남로에 자리한 횟집 바다향은 2층짜리 단독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홀과 주방, 2층은 룸으로 구성된 50평 규모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바다향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기철은 주방에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회칼이 도마 위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손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3분 30초였습니다. 45년간 수십만 마리의 생선을 다뤄온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기철의 아내 한명숙은 69세였지만 여전히 주방 일을 도맡았습니다. 매운탕 육수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결혼 46년 차,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명숙이 냄비를 들면 기철이 받쳐주고 기철이 재료가 필요하면 명숙이 건네주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68세의 박순애는 30년째 바다향을 찾는 단골이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광어회 한 접시요. 소주는 차갑게,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의 주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광어회와 소주 한 병, 그리고 매운탕. 30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째 오는 손님, 15년째 오는 손님, 10년째 오는 손님. 바다향에는 이렇게 오랜 단골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기철은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누가 매운 것을 못 먹고, 누가 소주를 좋아하고, 누가 초장을 많이 찍어 먹는지 다 알았습니다. 손님들은 회를 먹으며 기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동네 소식을 나눴습니다. 기철은 회를 썰면서도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횟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랑방이었고 삶의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끊긴 틈에 명숙이 기철에게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기철은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평화로웠습니다. 45년 전 이 자리에 가게를 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들 우혁이 태어난 지 1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자. 싱싱한 재료만 쓰자.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자. 그 원칙을 45년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바다향이었습니다. 오후 5시 20세의 손자 민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부산의 식조리 전문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할아버지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배우러 왔어요. 칼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기철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요리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회가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기철은 민재에게 회칼을 쥐어주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칼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물 흐듯 당기는 거야. 생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철은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3대째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지철과 명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도 함께 도왔습니다. 세 명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기철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이고 부산 바다의 역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45년의 땀이 배어 있어. 민재야, 이걸 기억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2층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6세의 아들 우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혁은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우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힘듭니다. 기철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중년의 가장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이 자리가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최유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42세의 유리는 외식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였습니다. 유리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 테이블, 조명, 주방 구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철은 며느리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리는 명숙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철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평화에 균열이 생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철은 아내 명숙과 손자 민재를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가족이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3월 말, 바다향의 저녁 영업이 끝난 밤 10시였습니다. 기철과 명숙은 2층 사무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 우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혁은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이 3억 원입니다. 기철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혁은 2019년부터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2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단가 경쟁에서 밀렸고 대금 회수도 제때 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가게는 45년 동안 빚 한 푼 없이 지켜온 곳이다. 내가 죽어도 담보로 내놓을 순 없어. 우혁은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숙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우혁아, 사업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우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삶이 자랑스러웠고 그 자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3일 후인 4월 초, 며느리 유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바다향을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40세의 박준석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 이쪽은 제 사업 파트너 박준석 대표님이세요. 외식업 컨설팅 전문가십니다. 준석은 명함을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철은 명함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대표였습니다. 명함은 고급스러웠지만 기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리는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자료였습니다. 유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바다향을 현대식 프랜차이즈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단독 매장이지만 브랜드화하면 수익이 10배는 늘어날 겁니다.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횟집 시장은 변화가 빠릅니다. 전통 방식만 고집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면 전국 체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기철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소. 나는 45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요.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 방식으론 경쟁력이 없어요. 10년 후엔 문 닫을 겁니다. 젊은 손님들은 모던한 분위기를 원해요.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30년 단골이 수십 명이야. 그분들은 이 옛날 분위기를 좋아하시거든.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석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방식 지킬 거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마시오. 유리와 준석은 서류를 챙겨 가게를 나갔습니다. 기철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만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유리와 준석은 가게 밖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들이 고집만 피우네. 설득이 안 통해. 준석은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석이 운전대를 잡았고 유리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묘하게 친밀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에서 남편 우영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였습니다. 유리는 바다향의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시가를 알고 싶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해주세요. 이틀 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운대 구남로 해변가 위치 2층 단독 건물 대지 100평 시가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유리는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유리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가 나왔어요. 15억이에요. 준석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가 저 자리를 인수하면 20억은 벌 수 있어.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바다향을 폐업시키고 같은 자리에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식, 인테리어, SNS 마케팅, 고가 메뉴, 45년 전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오직 수익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가게 앞 골목에서 유리와 준석이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의 모습일 리 없었습니다. 명숙은 집에 돌아와 기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리가 이상해. 준석이라는 남자랑 너무 가까워 보여. 기철도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사업 제안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철은 아들 우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혁아, 유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철과 명숙은 손자 민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를 지켜야 한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세의 청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할아버지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 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유리와 준석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2024년 4월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혁은 아내 유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72세인데 매일 새벽 4시에 시장 가시잖아요. 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지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찼습니다. 유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게를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혁은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쉴 때도 됐습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던 우혁은 아내의 제안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혁은 바다양을 찾아갔습니다. 기철은 주방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혁은 아버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는 게 어때요? 매일 새벽 일어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기철은 칼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일 못할 때까지 할 거다. 이 가게는 내 삶이야. 우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자리를 쉽게 내놓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유리는 부산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유리를 맞이했습니다. 유리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이나 성년 의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유리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재산 처분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리는 메모를 하며 웃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인이 의식을 잃기만 하면 모든 게 가능해질 것 같았습니다. 4월 중순, 민재는 서울에서 할머니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지난주 집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우혁과 어머니, 유리가 횟집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아빠랑 엄마가 이상해요. 할아버지 가게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명숙은 손자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 있었니? 자세히 말해봐. 민재는 지난주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리가 준석이라는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것, 횟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아버지 우혁은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명숙은 손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할머니가 잘 지켜볼게. 명숙은 전화를 끊고 남편 기철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철은 며느리 유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즘 유리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아. 명숙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4월 하순, 해운대 해변가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유리와 준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석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바다양 부지에 고급 레스토랑을 지으면 초기 투자비 10억, 연 수익 5억은 나와. 3년이면 본전 뽑고 순익 챙길 수 있어. 유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끝까지 버티실 것 같은데요. 설득이 안 통해요. 준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의식 없으면 법정 대리인 선임하면 되잖아. 유리는 준석의 말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72세면 건강하신 편이에요. 준석은 유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굴면 안 돼. 자연스럽게 기회는 만드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40년 지기 친구 김정우였습니다. 75세의 정우는 우연히 이 카페를 지나가다 유리와 준석을 발견했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보며 이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이 정상적인 사업 파트너의 모습일 리 없었습니다. 정우는 즉시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야. 저녁 무렵 정우는 바다 향에 도착했습니다. 기철과 명숙에게 카페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약통을 꺼내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2년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었습니다. 기철은 약을 먹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유리는 바다향 앞을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기철을 지켜봤습니다. 약통을 손에 든 기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72세 노인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리는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고혈압 약 드세요.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준석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차근차근 준비하자. 기철은 그날 저녁 명숙과 함께 2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했지만 기철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생겨도 이 가게만은 지켜야 해. 민재에게 물려줘야 해.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감했습니다. 기철은 아들 우혁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유리의 행동을 감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우혁은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철과 명숙은 손자 민재와 친구 정우에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새벽 4시 기철은 평소처럼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일과였습니다. 기철은 낡은 승합차를 몰고 해운대 군함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시장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기철은 라디오를 틀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운전 실력은 여전히 노련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기철은 문득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명숙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기철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은 기철의 승합차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뒤틀렸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기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기절했고 목격자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기철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승합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철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당장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명숙은 잠에서 깨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명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영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급대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명숙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명숙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기철은 이미 응급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명숙은 의사의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명숙을 부축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응급 수술 중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의식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72세이시고 충격이 워낙 컸습니다. 명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장 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은 아들 우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혁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우혁아,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우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유리도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대. 병원으로 가야 해. 유리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우혁과 유리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혁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유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간호사는 유리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중이라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은 나중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유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아버님이 이러신데 보험 얘기가 먼저 나와? 유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우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생명이 위급한데. 유리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남편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울에 있던 민재는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학교는 결석 처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기철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명숙과 우혁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소 2주는 중환자실에 계셔야 합니다.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있어서 의식 회복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 1시,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유리는 병원 복도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으시면 법정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유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유리는 바다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새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7시, 명숙은 병원을 잠시 나와 바다향으로 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열쇠를 넣어봤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가게 문이 안 열려. 자물쇠를 바꾼 거니? 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전상 문제로 임시 폐업 조치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명숙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자물쇠 열어. 45년 우리 가게야. 유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숙은 가게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유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철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숙은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69세 아내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의식 회복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좋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리는 부산 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송우혁 씨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버님이 의식불명이시니 아들 명의로 진행 가능합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필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유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준석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해변가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석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매 계약서 초안이야. 우리 회사 명의로 15억에 인수하는 걸로 했어. 유리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은 송우혁, 매수인은 준석의 회사였습니다. 유리는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혁이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설득은 내가 해야지. 빚 3억 있으니 흔들릴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석이 유리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유리는 준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집에서 우혁을 기다렸습니다. 우혁은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우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병원비랑 우리 빚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우혁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결단? 유리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바다양을 매각하는 거예요. 15억이면 병원비 내고 우리 빚도 갚고 남는 돈으로 새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우혁은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 가게인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유리는 우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의식 회복 못하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가서는 더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죠. 우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우혁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우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숙은 집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입을 옷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유리와 우혁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 이제 진행하면 돼. 명숙은 깜짝 놀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계약서? 무슨 소리야? 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바다양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우혁이 빚도 있잖아요. 명숙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건 우리 가게야. 유리는 서류를 명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인 우혁 소유예요. 어머님은 경영권이 없으세요. 명숙은 아들 우혁을 돌아봤습니다. 우혁아, 내가 정말 아버지 가게를 팔려고 하는 거니? 우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월 초, 민재는 아버지 우혁의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양, 부지, 재개발 계획, 고급 레스토랑 체인 설립, 예상 수익 20억 원.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유리와 준석의 이름이 사업 파트너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리가 우혁의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바다양 지분 50%를 요구한다는 각서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우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들고 할머니 명숙에게 달려갔습니다. 명숙은 병원 근처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아버지 가게를 팔려고 해요. 여기 다 계획이 적혀 있어요. 명숙은 서류를 읽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이 서류 잘 보관해라. 증거가 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세 청년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는 해운대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와 준석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준석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석은 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저런 행동을 하다니. 민재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은 모습, 키스하는 모습, 껴안은 모습,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즉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준석이라는 남자랑 바람피워요. 지금 카페에서 키스하는 거 봤어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었니?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네. 다 찍었어요. 증거 확실해요.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부산 시내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거 전문 업체였습니다. 유리는 사무실로 들어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바다양이라는 횟집인데요. 한 달 내로 철거하고 싶어요. 철거업체 대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층 건물이면 철거비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빨리 처리하면 보너스 드릴게요. 유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다양은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명숙과 민재는 유리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철거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재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 민재는 할아버지의 친구 김정우를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해운대 군남로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정우는 40년 전 원양어선 선장 시절 기철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인생을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민재는 정우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정우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할아버지, 가게를 지켜야 해요. 민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리의 프랜차이즈, 전환 제한, 교통사고 후 자물쇠 교체, 매매 계약서 작성, 철거 계획, 그리고 불륜 증거까지.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감히 기철이 평생 일군 가게를 그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정우는 즉시 바다양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30년 단골, 박순애를 비롯해 20년, 15년째 바다양을 찾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68세의 순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다닌 가게예요. 송 사장님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단골 손님들은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기철은 단순히 횟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이웃이었고 인생 선배였고 때로는 고민 상담자였습니다. 손님들은 기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고등학교 동창인 법대 2학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본인 의사 없이 처분하면 무효 가능성이 높아. 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 매각한다면 더욱 그래. 그리고 불륜 증거가 있으면 결정타가 될 거야. 민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재와 정우는 유리와 준석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 오후 두 사람은 유리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유리는 해운대 시내의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준석이 다른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텔 입구를 촬영했습니다. 2시간 후 유리와 준석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는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차에 타기 전 키스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우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년들을 기철이가 알면 얼마나 분통 터질까. 민재는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혁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월 20일 유리명의 계좌에서 우혁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민재는 유리의 통장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한 민재는 아버지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을 찾았습니다. 4월 15일 준석의 회사 계좌에서 유리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메모에는 사업 성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준석이 회사 돈을 빼돌려 유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양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흔적이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불륜 사진, 사업 계획서, 각서, 횡령 증거, 철거 계약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출력본도 준비했습니다. 6월 25일 저녁, 민재는 아버지 우혁을 찾아갔습니다. 우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USB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야 해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은 불륜 사진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준석과 포옹하는 유리의 모습. 우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업 계획서, 횡령 증거, 철거 계약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우혁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우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바다향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배신했구나. 우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46세 중년 남성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우리가 할아버지 가게를 지켜야 해요. 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제 아내 편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 서야 했습니다. 우혁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 아빠가 바로잡을게.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45년 전통의 바다향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불륜, 횡령, 무단 재산 처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매 계약, 무효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죠. 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과 민재는 단골 손님 15명과 함께 바다양 앞에 모였습니다. 손님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다양을 지키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손님들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유리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요. 단골 손님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한텐 계약서가 있어. 법적으론 문제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우혁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민재와 정우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고 유리와 준석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초 교통사고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오늘도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69세 아내의 머리는 사고 후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철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기철의 눈을 살폈습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명숙은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기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 차렸어요? 나 보여요? 기철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성대 손상으로 당분간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눈으로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철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일 만의 재해였습니다. 명숙은 즉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깨어나셨어. 빨리 와. 민재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철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기철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는 기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가게는 제가 잘 정리했어요. 기철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명숙이 유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와. 유리는 태연하게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7월 10일 민재는 변호사와 함께 바다양 앞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준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거 업체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유리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단골 손님 15명이 피켓을 들고 횟집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우와 순애가 맨 앞줄에 섰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유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와 준석 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예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륜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바다양을 지키자. 송 사장님을 지키자.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유리와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유리 씨, 박준석 씨 맞습니까?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유리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재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민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할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이건 정당한 대가예요. 유리와 준석은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철거 업체 직원들은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8월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이 열렸습니다. 원고는 송우혁과 송민재, 피고는 최유리와 박준석이었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불륜 사진, 횡령 증거, 사업 계획서, 각서, 철거 계약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우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우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용해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빚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우혁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유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9월 형사법정에서 횡령과 사기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준석이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유리에게 송금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리와 준석의 불륜 관계도 입증되었습니다. 준석의 회사 동료들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한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박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봤습니다. 바다양, 인수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9월 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법정에서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최유리와 박준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송기철 씨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으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명숙과 민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바다양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형사법정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는 이혼 및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 박준석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유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명숙과 민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철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눈빛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우혁도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양을 되살리고 재건할 일만 남았습니다. 2024년 10월 초, 기철은 3개월간의 재활치료를 마쳤습니다. 7월에 의식을 회복한 후 매일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는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회복하신 건 기적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기철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가게로 가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을 지킨 바다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기철은 휠체어를 타고 바다향 앞에 섰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가게였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자물쇠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기철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45년간 칼질하던 도마가 보였습니다. 기철은 도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명숙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혁과 민재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기철, 명숙, 우혁이 모였습니다. 민재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그만둘게요. 바다양을 다시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기철은 손자를 말렸습니다. 안 돼. 학교 다녀야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직접 배우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아버지 레시피를 이어받을게요. 명숙도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그래. 내가 우리 대를 이어주렴. 민재는 부산의 식조리 전문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2학년을 마치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단골 손님들이 바다양에 모였습니다. 정우와 순애를 비롯한 15명이었습니다. 순애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송 사장님, 우리가 모금했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세요.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습니다. 기철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철아, 우리가 30년 넘게 내 회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단골 손님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75세 정우도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68세 순애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힘은 넘쳤습니다. 민재는 페인트를 사와 벽을 칠했습니다. 우혁은 전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명숙은 주방 기구를 소독했습니다. 일주일간 온 가족과 단골 손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자 바다양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벽은 깨끗해졌고 조명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옛날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SNS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45년 전통 할아버지의 손맛이라는 콘셉트였습니다. 기철이 회를 써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72세 장인의 숙련된 칼솜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네요.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꼭 가볼게요. 부산 가면 무조건 바다향 갑니다. 10월 25일 재오픈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먼저 왔고 SNS를 보고 온 젊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인 정오가 되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했습니다. 기철은 주방에 섰습니다. 지팡이는 옆에 세워두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회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5개월 만에 잡는 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작을 보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명숙은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우혁은 홀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첫 손님은 순애였습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했습니다. 광어회 한 접시요. 소주는 차갑게. 30년간 변하지 않은 주문이었습니다. 기철은 광어를 손질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3분 30초 만에 완벽한 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손님들은 회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5개월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맛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기철의 정신이 회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기철은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명숙이 물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대박 났어요.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살아났다는 것, 손님들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민재는 SNS에 재오픈 소식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45년 전통의 맛이 다시 시작됩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바다양은 다시 부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재오픈 1년이 지났습니다. 기철은 7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46년째 반복하는 일과였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완벽히 익혔습니다. 기철의 칼솜씨에 젊은 감각을 더했습니다. 바다양 2.0이라 불리는 새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맛집 특집에 바다양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전국구 된대요. 기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내가
이 가게를 살렸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 무렵 기철은 바다향 2층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979년 27세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4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고 가족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명숙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7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고맙소. 명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저녁 햇살에 비쳤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명숙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재가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우혁이 뒤따라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삶, 가족과 함께한 시간, 손님들과 나눈 정,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기철은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에 갈 것입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를 것입니다. 주방에 서서 회를 뜰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바다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철이, 민재가,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입니다. 45년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 바다가 있는 한, 바다향은 영원할 것입니다.